자, 체 게바라와 날랄라 라틴 아메리카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랄랄라. 체게바라와 랄랄라 라틴 아메리카 질문 첫 번째는, 여기 원래 이름은 에르네스토 게바라 델 라세르나이고, 원래는 제가 알던 거로는 체게바라였던 이 사람은,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또, 쿠바에서는 혁명도 하는 어떤 그런 좀 위험하면서도 재밌는 일을 해보았는데요. 자신도 만약 이렇게 체게바라처럼 라틴 아메리카 같은 대륙을 탐험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은, 어, 만약 자신도 이렇게 여행을 할 것인가가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그닥 여행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돈이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너무 힘들지만 걷기도 하고, 아니면 엄청 안 좋은 트럭을 몰고 가거나 여기 체계바라는 천식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몇 번이고 알아 누워서 돈을 쓰고 그것 때문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도중에는 여기 형이 여기 의사가 여기서 일하게 되어서 여기 실패하기까지 하는데 저는 뭐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천식이 있는 거를 보아서는 제가 집에서 알아 누워도 엄청 힘든데 이렇게 밖에서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이렇게 알아 누우면 훨씬 더 힘들 것 같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이런 여행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배성원님 해주세요. 저는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곳을 여행을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뭐 어떤 문화를 가지고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남미를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여행해 보고 싶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그 바람이 하나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다 한 번씩 가보자는 건데 아직 남미에는 전혀 어떤 나라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미의 여러 나라를 가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 그래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훈 씨 발표를 들으면서 만약 체게바라와 같은 방식으로 여행을 한다라면 내 몸이 별로 안 좋고 또 돈도 별로 없고 험난한 여행 일정이 예고되는데도 과연 그할 거냐라고 한다라면 음, 선뜻 여행을 하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기회가 여행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위험을 좀 감수하고라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체게바라 라틴 아메리카는 어, 꽤 많은 인물들과 여기는 강아지랑 오토바이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인물이나 나왔던 물건 아니면 생명이 무엇인가가 제 두 번째 질문이고요. 저는 여기 19쪽 보면은 로신한테라고 하는 여기 오토바이 비슷한 그런 두 명 탈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 비슷한 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중반부는 로신한테가 그림에서 꼭 나오고, 그리고 로신한테가 많은, 길을 여기, 알베르토와 여기 체게바라가 함께 가는 길을 같이 갔고, 또한, 어, 여기 얘가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언젠가는, 이게 여기 버리고 가는데 그런 것까지 여기 로신한테가 주었던 여기 영향이 굉장히 커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배수모님 해주세요. 전 여기서 나오는 알베르, 알베르토라는 형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베르토라는 형이 이렇게 갈 거냐고 물어보지를 않았으면은 갈, 갔을 기회도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형이 너무 인상이 깊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알베르토 그라나다
그라나도라는 인물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체게바라와 뜻은 같았지만 그것들을 실천하는 방식은 서로 좀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체게바라는 총을 들고 직접 맞서 싸우는 그런 무장혁명의 길을 택한 반면에 아, 알베르토 그라나도는 어, 자기가 의사였나? 뭐 어쨌든 자기 할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간 어떤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진정으로 그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실천한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체게바라만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데 비해서 알베르토 그라나도라는 인물은 사실은 전혀 몰랐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알베르토 그라나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오히려 체게바라 못지않게 혁명을 이렇게 일상화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체게바라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싶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체게바라와 함께는 랄랄라 라틴 아메리카의 책 마지막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을 보면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뭐 쿠바 등 많은 나라를 이 책에선 소개하고 또 여기 체게바라랑 여기 형이랑 같이 탐험하면서 많이 알려주는데 여기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는 무엇인가이고요. 일단 저는 우루과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여기 체게바라와 여기 형이 안 간 곳이어서 어떤 문화와 어떤 예술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요번에 월드컵에서 저희 나라랑 여기 함께 축구를 했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여서 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더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루과이에 한번 가서 여기를 여행을 보고 싶습니다. 현송님 해주세요. 저는 베네수엘라를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경제가 발달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제 갔다 오면은 돈이 없어질지 궁금해가지고 가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는 뭐 다 가보고 싶은데 굳이 뽑자면 마추픽추가 있는 나라가 페루 어, 아니에요? 페루? 예. 페루에 가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마추픽추가 뭐 라틴 아메리카의 뭐 잉카 마야 문명 뭐 어떤 문명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마추픽추의 유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훈이. 저는 그러면 음, 좀 몇 쪽인지 찾아야 돼서 이 책에서 나온 알베르토가 없어진 78쪽에서 알베르토가 없어졌을 때 만약에 자신도 여행을 갔는데 같이 갔던 친구가 없어진다면 무슨 생각이 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좀 외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맨날 같이 가던 이렇게 친구가 없어졌으니까 조금 허하고 뭔가 조금 허전할 것 같습니다. 지원 씨 해주세요. 네. 저는 무슨 생각이라면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먼 타지에 여행을 하게 되면은 같이 간 친구가 굉장히 큰 의지가 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의지가 되고, 그 친구가 없으면은 저는 여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어, 현, 되게 슬플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생각하다가
다시 생각하면 그냥 저는 집에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 마음을 말하자면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다음에 제가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면 좀 슬플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두려움과 자유로움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어쨌든 친구와 함께 있어서 의지할 수 있었고 어떤 일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막상 혼자 모든 일을 결정하고 모든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건 두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와 함께 있다 보면 뭐 친구와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뭐 친구의 뭐 비위도 맞춰줘야 되고 그런 데에 비해서 이제 홀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움도 함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초반에는 더 크고 만약에 여행이 익숙해진다라면 나중에 갈수록 자유로움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좀 겹쳐가지고.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와 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 형이랑 체게바라랑 여행하는 거랑 간 나라 소개하는 거예요. 각 나라, 즉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이야기. 또 하나는 체 여행, 게바라의 여행? 여행기일 수도 있고, 뭐 체 게바라의 뭐 여행기죠, 여행기. 여행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아니면 뭐 체 게바라의 뭐 혁명, 여정, 아니면 체 게바라의 어떤 뭐 일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생 비슷하게 소개되고 있는 체 게바라 개인. 그래서 우리가 한 인물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특별히 뭐라고 그래? 인물의 이야기를 일기? 일기? 일기는 뭐 일상의 기록을 적은 게 일기고 매일매일의 이야기 적은 게 일기고 인물의 삶을 기록한 글. 자서전? 자서전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직접 적은 거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기문, 전기문학. 전기문 처음 들었어? 네. 네. 전기문. 전기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읽는 게 훌륭한 사람들의 전기문이 뭐야?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문. 위인전기? 위인전. 위인전이 원래는 위인 전기 문학의 줄임말이야. 요 전기 문학, 전기문. 음. 그래서 이 책은 여러 나라를 소개한다.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이른바 기행문, 여행하는 이야기는 기행문이라고 그래. 그래서 기행문과 뭐에? 이 책은 기행문과 전기문의 만남. 음?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요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른바 두 마리 토끼 잡기.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개괄적이나마 훑어보는 정도 수준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 어떤 그런 점이 좋고 또 하나는 체 게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체 게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또 그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책 아닌가 싶습니다. 책 8쪽 보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지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라틴 아메리카라고 안 하고 보통 뭐라고 그래? 여기 남미?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줄여서 이제 우리가 남미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제 대륙을 보통 두 개로 나눌 때는 캐나다와 러시아, 뭐야, 미국과 멕시코 뭐 이런 걸 합해서 북미,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쪽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해서 남아메리카에서 남미, 북미와 남미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또 세 개로 나누는 경우에는 요 캐나다와 미국까지 해서 그냥 북미라고 그러고 여기 멕시코, 과테말라 이런 나라, 쿠바 이런 나라를 이제 중남미, 중미. 그다음에 이제 이쪽 밑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밑에를 이제 우리가 남미 해갖고 이제 북미, 중미, 남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는 그 중에 어딜 말해? 중남미. 남미?
중남미. 중미와 남미를 합해서 중남미를 우리가 보통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합니다. 왜 라틴 아메리카로 부르는지 혹시 알아?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이유. 라틴어 만들어서? 뭐라고, 수근아? 라틴어를 거기서 만들었나요? 라틴어를 만들었다고? 또,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 나라들이 다 어디에 식민지였다는 거야?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야. 즉, 이른바 콜럼버스의 대항해 이후에 콜럼버스는 인도인 줄 알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중남미야. 중미야, 중미. 그리고 이곳을 이제 식민지로 삼았는데, 바로 이 에스파냐, 지금 어디? 스페인.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은 라틴족이야, 라틴족, 그들이. 왜 그 유럽의 민족 중에, 뭐, 앵글로 색슨족도 있고, 음. 게르만족도 있고, 막 하잖아. 네. 그들 중에 이제 이르가 에스파냐, 포르투갈을 보통 라틴족이라고 하는데, 라틴족. 그 라틴족인 나라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래서 이 나라들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도 사용되는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하고 무슨 언어를 쓰고 있는 거야? 에스파냐어랑 포르투갈어. 에스파냐어. 보통 우리가 스페인어라고 하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 에스파냐어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국가와 많은 인구가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에스파냐어, 즉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계에서 어쨌든 가장 널리 통용되는 언어는 뭐야? 영어요? 영어지, 영어. 인구수로 보면 중국어가 단일 언어는 제일 많이 쓴대. 이유는 인구가 워낙 많아서.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면 이제 다양한 중국어는 근데 대부분 이제 중국 현지에서만 쓰이지 다른 나라에 광범위하게 쓰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영어가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고 그 다음이 또 광범위하게 쓰는 언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파냐, 스페인어, 뭐 아랍어, 프랑스어, 뭐 독일어,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있고 그다음에 요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에스파냐어를 안 쓰는 나라가 한 나라 있지. 브라질이요? 브라질. 왜?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브라질만은 포르투갈 식민지여서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스파냐어나 포르투갈어나 완전히 뭐 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선생님 뭐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에스파냐, 포르투갈이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서울 말하고 제주도 말하고 제주도 만약에 방언이다. 그럼 많이 다르잖아. 근데 또 듣고 보면 또 뭐 할 수 있어? 이해할 같은 수 것도 있어요. 많잖아. 뭐 그래서 그 정도 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다른지는 선생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 나라들이 다 뭘 믿어? 종교적으로는 응? 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이 종교적으로 뭘 믿을 것 같아? 힌두교? 기독교? 어? 힌두교? 기독교? 이 나라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 카톨릭을 믿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우리가 보통 구교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천주교, 천주교, 카톨릭을 믿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왜 카톨릭을 믿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그걸 믿어서요. 그렇지.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그런 영향이고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 서방을 그 대서양 항해를 떠날 때 콜럼버스가 내세운 여러 가지 그 목적이 있어. 내가 가서 금을 내가 뭐 하겠다? 얻어오겠다. 내가 뭐 영토를 확장시키겠다. 향료를 얻어오겠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즉 카톨릭을 전파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그 항해에 떠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나라들이 또 이제 카톨릭을 믿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체 게바라가 여행한 곳을 한번 우리가 그 루트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체 게바라의 여행 루트를 한번 조사해 보면 제일 처음이 음, 아르헨티나요? 어, 이 체게바라가 어디에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사람인 거지 원래 태생이 네. 아르헨티나 태생에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 칠레요. 아르헨티나의 바로 왼쪽 태평양에 연하고 있는 칠레라는 아주 길쭉한 나라 지금 팔뚝 지도 보고 있니? 네. 칠레라는 나라로 가서
그 다음에 페루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페루. 페루에 가가지고 마추픽추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니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콜롬비아요. 콜롬비아로 간 거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콜롬비아를 가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요. 거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과테말라요.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에서 다시 이제 파나마, 뭐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이런 나라, 온두라스 이런 나라 다 띄고 과테말라로 옮겨갑니다. 과테말라. 그 다음에 과테말라 거기서 멕시코요. 멕시코, 더 위로 가서 멕시코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볼리비아요. 쿠바, 아니 멕시코에서 바로 쿠바 혁명에서 쿠바로 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쿠바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볼리비아, 아, 볼리비아로 갔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쿠바에서 볼리비아로 가는데 그 사이에 이 라틴 아메리카 말고 어디로 가? 콩고? 아프리카에 콩고요? 아프리카의 콩고 아프리카의 콩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요 볼리비아 뭐지? 볼리비아 맞지? 볼리비아에서 역시 혁명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루트를 그리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간 나라가 어딘 거야? 브라질이랑 우루과이랑 파라과이랑 수리남이랑 기아나랑 에콰도르랑 어, 파나마, 푸에르토리코랑 도미니카 공화국이랑 니카라과, 아이티랑 온두라스, 자메이카요. 자메이카이, 아이티? 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안 간 나라들도 꽤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고 수리남이 나라 이름이었구나. 최근에 무슨 우리나라 응. 드라마인가 뭐 때문에 이 수리남이 되게 인기였었지. 네. 어, 넷플릭스 1위 했어요. 어? 넷플릭스 1위 했어요. 쌤도 못 봐가지고 뭐 뭐지? 수리남 그냥 그 뭐야 패러디하는 것만 이렇게 뭐 이렇게 개그 프로그램 이런 데서 봤는데 수리남이 나라 이름이었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남아메리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쪽부터 시작해서 38쪽까지 어쨌든 이 여행하는 이야기,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35쪽에 보면 천식이 너무 심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 네. 그 응. 다음에 37, 38쪽에는 사막에서 어떤 노동자 부부, 누더기 담요 한 장 없는 노동자 부부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야. 이들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광산, 어? 큐키카마타에서 구리 광산에서 그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체게바라의 어떤 그 여행의 특징은 뭐야? 보면 체게바라 여행의 특징은 음, 돈이 없어요. 물론 돈이 없고 위험해요. 위험하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줘요. 이 체게바라의 여행은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 가서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 나라 문화 체험하고 이런 단순한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었거든. 만약에 이 체게바라가 이런 여행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체게바라는 그냥 의사가 되어서 어느 정도 그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거든. 근데 체게바라는 그러한 보장된 그런 의사로서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이 체게바라의 여행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어, 어떤 부분일까?
35쪽. 밑에서 11줄. 평생토록. 평생토록.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 승훈이? 평생토록 힘들게 일하고도 늙고 병들었을 때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가족한테도 천덕꾸러기가 되고 마는 가난한 사람들의 일생. 그들은 언제까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 거기까지. 이러한 뭐야? 의문이 생기더란 얘기야. 응? 그대로 보면서. 38쪽. 밑에서 6줄. 지훈이, 내 생애에서. 내 생애에서요? 응, 6줄. 위에서. 38쪽. 내 생에서 가장 추운 밤 중 하나였어.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해준 밤이기도 했지. 그 다음에 승훈이 39쪽에 밑에서 둘째 줄. 그러니 죽은 노동자의 가족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했느냐는 물음에 답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 어, 자, 이러한 것들이 공통점이 뭐야? 지금 읽은 부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의문이요? 어, 이 뭐야? 체게바라가 남미 여행을 하면서 만난 것들은 바로 그 남미 그 민중들, 국민들의 가난한 삶, 병든 삶,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기 누구야? 석가모니 시타르타가 왜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수행에 나섰는지 혹시 알아? 여기 자기 국민들이 힘들게 사는 걸 보고요. 원래 석가모니는 그냥 궁전에서 살았다는 얘기, 왕궁에서 살았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다 누구처럼 산다고 생각했어? 자기처럼 자기처럼. 산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궁궐 밖에 나가보니 가난하고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왜 사람들은 저렇게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나? 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나? 그것에 관한 뭘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결국은 길을 떠났던, 수행자의 길을 갔다 왔던 그런 분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체 개발하는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전혀 몰랐던 그 라틴 아메리카의 민중들,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89쪽 보겠습니다. 네. 네. 89쪽. 자, 거기 읽겠습니다. 지훈이 읽을 차례인가? 첫째 줄. 지난번 여행에서 나는 그동안 잘 몰랐던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을 보게 되었어. 한쪽에서는 부가 쌓이고 한쪽에서는 가난이 쌓이는 현실.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원주민의 현실, 외국 기업이 이익을 챙겨가 나라 살림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현실. 내가 본 라틴 아메리카는 병든 모습이었어. 병든 사람은 의사가 고치지. 그러면 병든 사회는 내 머릿속에서 이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 의사로 살면 편히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병든 사회에서 혼자 누리는 안락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그것은 병든 사회가 주는 특권에 만족하는 삶, 그래서 오히려 사회의 병을 더 깊게 하는 삶이 아닐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어. 라틴 아메리카를 아니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더 잘 알고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 싶었지.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가 할 일과 일할 것도 찾게 되겠지. 그렇지, 거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왜 체 게바라에게 뭐 2차 여행을 떠났나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만 이걸 통해서 체 게바라의 삶에 있어 그 1차 여행이 체 게바라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그 영향의 결과 체계바라는 어떤 선택을 한 거야? 결국 체계바라의 선택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게 돼? 응?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혁명을 해요? 쿠바 혁명에 체게바라가 참여하게 된 어떤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체게바라가 쿠바 혁명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참여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여행을 통해서 왜 그 당시 원주민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왜 외국 기업들이 그렇게 이익을 챙겨가야 되나? 그런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그런 병든 현실을 내가 뭐 해보겠다? 고쳐보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카스트로 형제의 쿠바 혁명에 동참하는 것들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이러한 체게바라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음, 저 잘 못 들었어. 체게바라가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겪은 본 현실을 보고 그가 결국은 의사의 길이 아닌 혁명가의 길을 가기로 한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그냥 뭐 이사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사를 하면은 이제 조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음, 혁명가의 길을 걸으면 이제 뭐 죽을 수도 있고, 음, 막 이렇게 별로 좋은 거 같진 않은데, 음. 그냥, 지훈이는? 네, 말해. 승훈이. 그냥 혁명보다는 이사가 나아요. 지훈이는? 저는 혁명가가 된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예, 설명해요. 이게?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체계바라는 여행을 하면서 뭐, 자기가 사는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을 제대로 봄으로써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알고 자기가 혁명가가 될 거라고 결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해도 자기가 만약에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은 적어도 원주민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어, 현실이 훨씬 더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은 그 나라가 훨씬 더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나라의 운명을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람들을 몇 명,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고, 나쁜 사람들의 나쁜 뭐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은 외국 기업을 몰아냄으로써 그 나라가 훨씬 더 강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 목숨을 걸면서도 여기 혁명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떠한 현실이 이렇게 잘못되고 어려운 현실이 있어. 근데 이 현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현실을 뭐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 알게 된 사람. 이 현실을 아예 뭐 하는 사람? 모르는? 모르는 사람. 안 보면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만약에 체 게바라가 여행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현실을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모르고 그냥 자신의 삶을 사는 길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알았다고 해서 알았어. 알았을 때 알았지만 체게바라처럼 그 혁명에 뭐 하는 사람? 노력? 참여하는 사람. 혁명가로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알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야? 그냥 무시? 자기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지. 혁명가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시 뭐 이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다시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혁명을 성공시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 하지만 자기가 혁명가의 삶을 꿈꾸고 했지만 결국 뭐야? 빛을 보지 못하고 미완해 실패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의 사람도 있는 거겠지. 어쨌든 요
체계바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것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알았지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알았지만 혁명가가 아니라 여기 누구야? 그 알베르토 그라나도? 알베르토 그라나도는 또 다른 이 혁명가와 그 일반인으로서의 삶, 그 보통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닌 또 다른 그런 삶을 택해서 그는 살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6쪽 보겠습니다. 자, 누구의 차례지? 누가 일 차례야? 저, 승훈이야? 넷째 네. 쪽. 내 넷째, 친구 채. 내 친구 첸은 무장투쟁만이 라틴 아메리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자주 논쟁도 벌였지만 우리는 서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첸은 볼리비아의 밀림에서 죽고 나는 살아났습니다. 체가 틀렸고 내가 맞았던 걸까요? 콩고로 떠나면서 첸은 내 앞으로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쿠바 유가가 쓴 설탕 공장이라는 책이었지요. 거기에 이런 글을 써두었군요. 사탕수수 문제에 힘써도 화약 냄새 그친 날 너를 기다릴게. 우리는 논쟁을 하면서도 서로 존중했습니다. 첸은 그의 신념대로 화약 냄새에 물씬 나는 전장으로 갔고 나는 쿠바에 남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탕수수 농장 일을 거들었습니다. 신념대로 싸우다 죽는 것도 살아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도 투쟁의 방식이라고 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어느 쪽이든 불의에 맞서는 정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은 놓지 않아야겠지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불의에 맞서기는 하는데 그 불의에 맞서는 방식이 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른바 무장혁명. 총을 들고 싸우는 어떤 그런 길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무장혁명이 아닌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일을 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또 삶을 살기도 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사람들의 선택과 삶이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종류의 삶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책 읽기 전에도 책 개발화를 알고 있었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 책 개발화에 대해서. 저 책이랑 유튜브 영상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책 개발에 대한 어떤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것도 어땠어? 지훈이는? 아니, 유튜브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을 해서 나쁜 것처럼 했었는데 이 책을 보고는 마냥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승훈이는? 저는 책이 바로 몰랐어요. 자, 요게 이제 체 게바라의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체 게바라의 그러한 사진인 것도 볼 수 있고, 체 게바라가 사람들한테 상당히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좀 덜한데 한때 그 체 게바라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일 정도로 이 체 게바라가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그리고 이제 체게바라 위인전 평전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출판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훈이가 지금 얘기를 잘했습니다. 체게바라는 뭐야?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 그리고 쿠바 혁명은 바로 뭐야? 무슨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지훈이가 이제 아까 봤다는 유튜브에서는 체게바라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나쁘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다루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 책에서는 체게바라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고 있고 그냥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혁명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체게바라의 어떤 이러한 노력을 부정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오히려 뭐야? 긍정적이고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힘쓴 애쓴 인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북한, 공산주의 국가 북한과 전쟁을 벌였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 정신을 상당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체게바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 건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북한의 지금 그 지도자가 누구야? 김정은이요. 김정은. 그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알아? 김일성이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김일성 역시 뭐야? 자기가 이 한반도에
민중들을, 가난한 민중들, 일본에 의해서 수탈당한 어떤 그런 민중들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여기를 이제 뭘로 만들므로써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기를 바랬다, 잘 살기를 바랬다. 이러한 그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체게바라가 뭐야 쿠바판 김일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김일성이 한국판 체게바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이제 뭐 체게바라와 김일성이 서로 이제 뭐 다른 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공통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과연 그렇다면 체게바라와 우리가 김일성에 대한 평가가 동일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같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체게바라와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승훈이는 우리 지훈이로부터 이제 그리고 또 쌤으로부터 체게바라에 대한 어떤 그런 다른 정보도 들었는데 승훈이의 체게바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인상, 평가 뭐 이런 것도 어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인 거는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는 내 자신이 당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냥 죽은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도 싸우긴 했는데 뭐,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군대에서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간 걸 수도 있는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조금 투쟁한 적은 총을 안 쏘고 그냥 말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 승훈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체게바라 입장에서는 항변하지 않을까? 왜 자신은 총을 들 수밖에 없었고, 왜 뭐야 상대방을 쏴 죽일 수밖에 없었는 건가에 대해서 체게바라의 항변은 뭘까? 자기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의 부하이고, 그런 국민들을 수탈하는 나쁜 집단, 정치 집단의 부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지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더 좋은 삶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총을 들었다. 그런 논리일 수 있지만, 쿠바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군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요. 정부군 역시 이 쿠바 혁명군, 카스트로를 비롯해서 체 게바라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거는 전쟁이고 전쟁을 치르다 보니 불가피하게 상대방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 나섰고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쌍방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로 반박하지 않을까, 승훈아?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방금 잘. 응? 정부군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들이 대항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체게바라나 이 쿠바 혁명군이 갔을 때 순순히 정부군이 뭐 했더라면 받아들였더라면 항복했더라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저항하고 맞섰기 때문에 그 충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항변하지 않겠냐는 얘기야. 그런 항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승훈이는. 네, 그러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랑 토끼가 음, 토끼를 죽이는 거랑 뭐 다른 게 있나요? 동족살이 아닌가요? 음,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감옥에 가두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음, 죽일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뭐 강제로 잡아다 그냥 감옥에 가두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승훈이 얘기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야 돼? 총을 버틸 수 있는 강철의 몸을 가질 수 있으면 되잖아요. 마동석이 강철의 몸, 필요해요. 뭐라고 승훈아? 마동석 아저씨가 한 100명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승훈이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러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우크라이나가 저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기만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슈퍼히어로가 되어서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라면 그것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수근이 어떤 그런 그 생각은 참으로 좋으나 현실 가능한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또 이렇게 제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야, 체계바라 어떤 그런 일생들 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체계바라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삶을 살 것인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더 볼까? 122쪽 볼까? 네. 자, 체 게바라와 그 카스트로 형제가 이제 쿠바 혁명에 이른바 성공한 다음에 그들이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자라는 거야. 거기 셋째 줄 누굴 차례야? 좋아요. 지훈이. 먼저 무력으로 정권을 지키던 바티스타 군대를 해산하고 게릴라 부대를 중심으로 새 군대를 꾸렸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을 억누르고 마구 죽인 비밀경찰과 그의 협조한 자들을 처형하거나 감옥에 보냈어. 게릴라 전쟁이 벌어진 2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들 손에 죽었어. 그 중에는 아무 죄 없는 사람도 많았지.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에게 교육과 주택, 의료, 값싼 전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 아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학교에 못 다니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이 40%가 넘었어. 그들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 시설도 없는 허름한 무드막에서 대가족이 살고 있었어. 아파트도 돈이 없거나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어.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고 싶었어. 그렇게 이제 쿠바 혁명에서 한 이후에 취했던 조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논란이 좀 더 크게 될 부분들이, 물론 이제 아까 그 승훈이가 제기했던 부분에 따르면 여기 부분도 논란이 되겠지. 그에 협조한 자들을 처형하거나 감옥에 보냈어라는 식으로 해서, 만약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해방이 된 이후에 이른바 친일파들, 친일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처형하고 감옥에 두고 친일 청산이란 걸 해야 된다라는 쪽의 어떤 그런 주장과, 반면에 뭐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야 되나, 감옥에 가두는 정도까지만 해야 돼, 처형해서 안 된다, 또는 그들을 용서해 준다 등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처리 문제를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또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23쪽 승훈이 계속 읽겠습니다. 농업국 쿠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지을 땅이야. 토지 개혁이 시급했지. 문제는 미국이었어. 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쿠바 경제 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었어. 미국 자본 없이는 쿠바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판이었지. 미국이 제 나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일을 가만히 당할 리가 없다는 것은 과테말라에서 충분히 경험했지. 하지만 토지 개혁을 피해갈 순 없었어. 그것은 게릴라 전쟁 때 우리가 농민들한테 한 약속이기도 했거든. 더 계속 읽어요? 읽어. 음, 1959년 5월 토지개혁법이 통과되었어. 1960년 1월에는 대농장을 국유화한다는 선언을 했어. 소수지주와 외국회사가 가진 대농장을 나라 땅으로 만들어 땅은 농민들에게 나눠주려 했지. 농장주는 반발하고 농민들은 박수를 쳤어. 8월에는 미국계 석유회사를 국유화했어. 부자와 외국인들이 쿠바를 떠나기 시작했어. 자, 여기 부분들, 요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그 마지막에 읽었던 그런 부분들, 땅을 다 뭐해서 국유화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다수의 농민들, 땅 없는 농민들은 땅이 생겼기 때문에 환영하고 찬성했겠지만, 누구는 공장주. 공장의 주인이라든가 땅 주인, 지주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땅을 다 뭐 한 거야? 빼앗긴 거야.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자기의 국민들이 갖고 있던 거를 쿠바 정부에 빼앗기고 쫓겨난 거야.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조치를 취해야 돼요.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쪽에 124쪽에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이른바 경제 봉쇄령을 내려서 쿠바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 쿠바는 그 힘센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봉쇄되어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아주 뭐한 나라 된 거야?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 그래서 이제 쿠바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 가난하지만 평등한 나라. 그러니까 평등한 나라인데 모두가 다 뭐해서? 못 살아서.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 그 쿠바와 비슷한 나라가 바로 어디야? 지금 현재? 북한? 북한이야, 북한. 북한이 미국 말 안 들어서. 미국 핵무기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북한이 그 말 안 들었고 핵무기 개발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역시 뭐야?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가난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평등한 나라다. 빈부격차가 없다. 자기들 나라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지만 과연 그런 삶이 좋은 삶인가? 우리가 원하는 삶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쿠바 정부의 이러한 그 토지를 다 몰수해서 석유회사를 국유화해서 자기 나라 국민들,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베풀겠다라고 하는 정책에 과연 여러분들은 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른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 국민이 쿠바에서 사유재산권이 박탈당한 것들을 미국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사실은 그 안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깔려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지.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뭐가 별로라는 거야? 미국 말 안 듣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 된 거예요. 왜? 일단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라도 일단 돈이 있어야지 그거를 국민들한테 나눠줘서 국민들 그렇게 일단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주면은 동등하게 가난한 게 아니고 동등하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굳이 미국말 안 들여서 미국이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자기가 있는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고 자기 나라만 사용하게 되어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농장에서 농민들과 다른 노동을 하는 여기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받는 돈이 없어서 가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저는 부자 나라가 될 수 있음에도 굳이 월급을 안 듣는 게 별로라고 생각해요. 음, 수근이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냥 북한이 그냥 뭐 그렇게 미국말 안 들어가지고 음, 조금 못 사는 게 불쌍해요. 왜냐하면은 미국말 그냥 듣고 그냥 민주주의 국가로 바꿨으면은 잘 살았을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하긴 사회주의 국가다 말 안 듣고 일부러 이럴 거다 이래가지고 조금 하기 너무 불쌍했어요. 어. 자, 근데 이제 승훈이와 지훈이의 논리대로 하자면 미국의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쿠바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이른바 바티스타 군대 그 전 정부가 친미 정권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친미 정권 하에서 그 쿠바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그 미국의 이익, 그 자본가들의 이익, 땅 많은 대주주의 이익에 더 충실했고, 그러다 보니 가난한 그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헤어나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 혁명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승훈이나 지훈이의 논리대로 그 근데 미국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인정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혁명을 하게 된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근데 반론을 제기할 것 같은데.
음, 그런데 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었는데 음, 그거는 거기 독재 정권의 고위 관리층 그 고위 정치인들만 그걸 나눠 갖고 나머지 미국이나 돈 부자인 사람들한테만 주고 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절대 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난했던 거지만 지금은 음, 체게바라가 지금 여기 통치했던 그 쿠바에서는 뭐 있는 걸 모두 동등하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음, 거기는 농민들도 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제는 바꾸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원활하게 해야 된다. 네, 원활하게 어, 하면 똑같이 부자인데 똑같이 나누어 주니까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음, 부자가 될 건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지금 지훈이가 얘기한 어떤 그런 방안이 가능한가? 어? 그, 그 전에, 대지주나 그 부패한 독재 정권들이 차지했던 것들을 다 나눠주는 방식으로만, 하면, 그리고 이제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를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이 현실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도 바람직한가?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지금 뭐 현실적으로 미국이 강대국이니 미국의 힘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현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단지 이거를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면 쿠바가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올바른 길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뭐 한 게 투입한 거. 개입한 게 경제를 봉쇄한 게 그게 잘못 아니냐. 오히려 미국이 잘못한 거 아니냐. 미국이 쿠바를 인정해주고 경제 봉쇄를 하지 않았더라면 쿠바가 그렇게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았지 않았겠냐. 왜 미국의 잘못을 이 쿠바의 잘못으로 돌리느냐. 라는 부분에서 그것들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여러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 체게바라의 어떤 그런 일생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책에 보면 여러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그 여러 나라에 대한 소개는 우리가 오늘 못 다루겠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그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또 다른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와 거리적으로 너무 멀어. 우리나라와 정 그 반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여행 가기도 어렵고 또 이제 뭐 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이제 뭐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어 뭐야 미지에 알려지지 않은 또는 그 개척해야 될 어떤 그러한 지역으로서 이렇게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칠레란 나라하고 한칠레 FTA라고 혹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칠레와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갖고 그 칠레산 포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른바 그 한류, 케이팝 그 열풍들이 요 남미 쪽에도 상당히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와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활발하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가끔 이제 그 남미 쪽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아니요? TV에서 TV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이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공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 남미 쪽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연 그 예술을 이렇게 선보이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어쨌든 점점 우리나라와도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또 남미에 가서 그 남미 사람들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갑다 논리야라는 책이에요. 이른바 논리 시리즈였고 반갑다 논리야, 뭐 논리야 놀자, 공합도 논리야인가 그래서 세 권이 이렇게 있는데 위기철 선생님이 쓴 책인데 나온 지는 꽤 됐지만 이른바 그 논리 열풍 우리나라에 불러일으켰던 어떤 그런 책이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논술을 잘하려고 해도, 그 다음에 토론을 잘하려고 해도, 또 논리가 또 수학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반갑다 논리야책으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